이 계집이 감히 과인을 독살하려 하였느냐. 성종의 분노 어린 외침이 대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왕비 윤씨의 떨리는 손에서 하얀 가루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상, 그것은 비소로 만든 맹독이었습니다. 폐위하라. 당장 이 여인을 궁에서 쫓아내거라. 어찌하여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여인이 이토록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남긴 저주는 어찌하여 조선 전체를 피로 물들이는 무시무시한 복수극으로 이어졌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479년 성종 10년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또 무슨 사단을 일으키셨다는 것이냐. 인수대비의 날카로운 음성이 자수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릎 꿇은 궁녀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그게 성종의 계비 윤씨. 그녀는 판봉상시사 윤기견의 딸로 1455년에 태어났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배를 짜 어머니를 봉양했던 효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찌하여 조선 왕실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1473년 성종 4년, 당시 18이었던 성종은 왕비 공해왕후와의 사이에서 아직 자녀를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두 아들을 모두 20살에 이른 정의대비에게 후사 문제는 목숨만큼 절실했지요. 그해 3월, 윤씨는 간택을 통해 궁궐로 들어와 18의 나이로 수기에 봉해졌습니다. 성종보다 2살 위였으니 후궁이 되기엔 다소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편모스라에서 자란 그녀의 집안 배경은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왕비 자리를 넘볼 만한 가문이 아니었기에 대비들도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처음 입궁했을 때 윤씨는 극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의대비와 인수대비를 극진히 섬겼고 다른 후궁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려 애를 썼습니다. 그녀의 빼어난 용모와 영특함은 금세 성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윤숙이는 참으로 지혜롭고 아름답구나. 성종은 자주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윤씨가 입궁한 지 석 달 후인 6월, 정현왕후가 될 또 다른 윤씨가 수기로 들어왔지만 성종의 총애는 여전히 첫 번째 윤숙이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1474년 봄이 무르익을 무렵 궁중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왕비 공해왕후가 갑자기 승하한 것입니다. 19 꽃다운 나이에 후사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중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하들 사이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성종의 마음은 이미 한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1476년 드디어 윤숙이가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후궁에서 중전의 자리로 올라선 것이지요. 그해 가을 그녀는 원자를 낳았습니다. 훗날 조선을 뒤흔들 연산군이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원자를 낳으셨사옵니다. 기쁜 소식이 궁중 곳곳에 퍼졌고 성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윤씨 역시 왕의 총애와 원자의 생모라는 지위로 궁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부터 윤씨의 성격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깊은 사랑을 받으며 자신감이 넘치던 그녀는 점차 다른 후궁들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이 다른 후궁의 처소를 방문하려 하면 막아섰고 때로는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신천만을 총애하시나이까? 다른 후궁들에게만 가시려 하시나이까? 그녀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성종이 엄소용이나 정소용을 부르면 윤씨는 울분을 감추지 못했지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귀엽게 여기던 성종도 점차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477년 봄날 궁중에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중전마마의 처소에서 비상과 방향서가 발견되었사옵니다. 비상은 비소로 만든 맹독이었고 방향서는 저주를 적은 책이었습니다. 성종이 직접 윤씨의 방을 수색하다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성종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왕비가 독약과 저주의 책을 숨겨두다니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윤씨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것이지요.
사건의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신하들은 중전의 폐위를 요구했지만 원자의 생모라는 점 때문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결국 비상과 방향서를 가져온 나인 사머리는 교수형에 처해지고 상궁은 곤장 100대를 맞고 변방으로 유배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를 향한 성종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을 해치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중전이 정녕 과인을 해하려 했던 것인가? 성종의 번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 씨의 행동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다른 후궁들에게 악담을 퍼붓고 때로는 성종에게까지 거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신천만을 사랑하시고 신을 천대하시나이다. 중전,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아니옵니다. 전하께서는 신을 죽이려 하시는 것이옵니다. 그녀의 감정 기복은 점점 심해졌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인수대비와 정의대비 역시 중전의 행실을 걱정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1479년 6월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궁중에는 여름 더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 중전 윤 씨의 처소에서 들려온 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 계집이 감히! 성종의 분노한 목소리가 궁궐을 진동시켰습니다. 신하들이 급히 달려갔을 때 성종의 얼굴에는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의 일은 사소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성종이 정소용을 부르려 하자 윤 씨가 격렬하게 항의한 것이었지요.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밤낮으로 다른 후궁들만 찾으시나이까? 중전, 그런 말씀을 마시오. 과인이 언제 중전을 홀대하였소? 하지만 윤 씨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성종의 앞을 가로막았고 성종이 밀어내려 하자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왕의 얼굴을 핥히고 말았습니다. 왕께 손을 대다니. 좌우의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왕비가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낸 일은 전무후무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오히려 더욱 격해졌습니다. 전하께서 신을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지금 당장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고통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사옵니다. 성종은 얼굴의 상처를 만지작거리며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자리 잡았지요. 중전마마의 처사가 너무나 과하옵니다. 왕비로서 어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옵니까? 궁녀들과 내관들 사이에서는 걱정스러운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둘째 아들을 낳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전하께서 신을 때리셨다 하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겠나이다. 윤 씨는 갓 태어난 둘째 아들과 원자를 데리고 궁을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었지요. 원자는 미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몸인데 어찌 함부로 궁 밖으로 데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과인이 중전을 때렸다고 하는가? 성종은 황당해했습니다. 자신은 윤 씨를 때린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종의 명령에 따라 두 아이는 궁궐에 남았고 윤 씨만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사실상 왕비를 쫓아내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친정에서 지내던 중 갓난아이였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도 안 된 아이가 어미를 떠나 있던 중에 죽은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구나. 윤 씨의 슬픔과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성종에 대한 원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정에서는 윤 씨의 처분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중전마마의 행실이 국모로서 부적절하옵니다. 그러나 원자의 생모를 어찌 함부로 처분하겠나이까? 원자께서 훗날 왕위에 오르시면 어찌 되겠나이까? 신하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윤 씨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했지만 그녀를 처벌하면 훗날 연산군이 왕이 되었을 때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수대비와 정의대비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저런 부덕한 여인이 어찌 국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인수대비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왕실의 채통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지요. 대비마마, 그러나 원자가 계시지 않사옵니까? 원자는 원자이고 그 어미는 또 다른 문제이니라. 정의대비 역시 윤 씨에게 실망했습니다.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는 그토록 공손하고 조심스러웠던 며느리가 이렇게 변한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한편 친정에 있던 윤 씨는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성종과 궁중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때로는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모두 누구 때문인가? 아가씨,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친정 사람들도 그녀를 달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6월 초하루, 드디어 성종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전 윤씨를 폐위하노라. 궁중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왕비가 폐위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원자마마의 어머니신데 어찌?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성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과인의 결정이다. 더는 논의하지 마라. 신하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폐위 소식을 들은 윤 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속이 시원하구나. 더는 그 지긋지긋한 궁궐에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나 속으로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왕비에서 서인으로 떨어진다는 것, 그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았지요. 원자는,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폐비가 되면 원자의 지위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종은 폐비 윤 씨의 뒤를 이어 새로운 왕비를 간택했습니다. 윤호의 딸인 수계 윤 씨, 훗날 정현 왕후가 될 인물이었지요. 이제 새로운 중전마마를 맞이하게 되었구나. 궁중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지요. 그러나 이는 새로운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폐비가 된 윤 씨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성종과 궁중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키워갔지요.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녀의 마음속에 어두운 다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479년 가을, 폐비가 된 윤 씨는 친정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분노는 식을 줄 몰랐지요. 특히 새로운 왕비로 책봉된 정현 왕후 윤 씨가 궁중에서 총애받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질투와 원망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저 계집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구나. 폐비 윤 씨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자신이 누렸던 모든 영화가 이제는 다른 여인의 것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그런 가운데 궁중에서는 폐비 윤 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원자의 생모라는 점을 들어 그녀에게 적절한 거처와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폐비 윤 씨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으나 원자 마마의 어머니이시니 마땅히 예우해야 할 것이옵니다. 좌승지 이극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자께서 훗날 왕위에 오르시게 되면 생모를 어찌 민간인으로 두실 수 있겠나이까? 다른 신하들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 여인이 저지른 일들을 벌써 잊었는가? 국모로서 행해야 할 도리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과인을 해하려 했던 자를 어찌하란 말인가? 성종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 씨에 대한 그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지요. 전하, 그러나 후일을 생각하시옵소서. 신하들이 간곡히 말했지만 성종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더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결국 폐비 윤 씨에 대한 어떤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렸지요. 한편 친정에서 지내던 폐비 윤 씨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 때로는 격렬하게 분노하다가 때로는 깊은 우울에 빠지곤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단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밤낮으로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지요. 왕비가 된 것도 내 실력이었고 원자를 낳은 것도 내가 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나를 내쫓았단 말인가. 폐비 윤 씨의 어머니 신 씨는 딸을 달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가씨, 이제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조용히 지내시옵소서. 괜한 소리 내시면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나이다. 하지만 윤 씨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지내라고? 내가 당한 억울함을 그냥 참고 살라는 것인가? 그러던 중 1480년 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궁중에서 폐비 윤 씨를 두고 흉흉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지요. 폐비께서 저주를 걸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또한 복수를 위해 사악한 무당들과 결탁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사실 이런 소문들의 상당 부분은 궁중의 다른 후궁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엄소용과 정소용을 중심으로 한 후궁들은 패비 윤씨가 언젠가 복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지요. 패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 엄소용이 정소용에게 속삭였습니다. 원자마마가 즉위하시면 분명 어머니를 위해 우리를 처벌할 것이다. 이들은 교묘하게 성종의 귀에 패비 윤씨에 대한 악소문을 흘려넣었습니다. 패비가 무당과 결탁하여 성종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 또한 원자를 이용해 정변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 등이었지요. 성종은 처음에는 이런 말들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입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자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여인이 과인을 저주하고 있단 말인가? 성종의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패비 윤씨가 예전에 독약을 숨겨두었던 일을 떠올리니 더욱 그럴듯하게 느껴졌지요. 그런 가운데 인수대비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저런 불안당 같은 여인을 그냥 두어서야 되겠는가? 왕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인수대비는 성종을 만날 때마다 패비 윤씨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대비마마, 그러나 아직 확실한 증거가... 증거?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은가?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만으로도 죽을 죄인데 또한 독약까지 숨겨두었으니 말이다. 정의 대비까지 나서서 패비 윤씨의 처단을 주장했습니다. 두 대비의 압박을 받으며 성종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1480년 여름,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궁중에 익명의 투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패비 윤씨가 무당들과 함께 전하를 저주하는 굿을 하고 있으며 원자를 이용해 정변을 일으키려 한다. 투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투서 역시 엄소용과 정소용이 조작한 것이었지만 성종은 이를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다. 성종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는 생각에 배신감과 분노가 교차했지요. 즉시 패비 윤씨의 친정을 수색하라. 성종의 명령에 따라 금부도사들이 윤씨의 친정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요. 윤씨는 비록 분노에 차 있었지만 실제로 저주나 정변 같은 일은 꾸미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종의 마음은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비록 현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의 본심은 이미 드러났다. 더는 살려둘 수 없다. 1482년 8월, 성종은 마침내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과 육조의 관원, 그리고 대간들을 모아놓고 패비 윤씨의 처분에 대해 논의한 것입니다. 패비 윤씨는 왕실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다. 마땅히 사약을 내려 처단해야 한다. 성종이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하, 아무리 그래도 원자마마의 생모인데 일부 신하들이 망설였지만 이미 성종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과인의 결정이다. 더는 이 일을 거론하지 마라. 결국 조정은 성종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좌승지 이세좌가 사약을 가지고 패비 윤씨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윤씨는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분노에 차서 성종과 궁중을 원망하며 지내고 있었지요. 언젠가는 내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러나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1482년 8월 16일,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패비 윤씨는 친정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좌승지 이세좌를 불러라. 성종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세좌는 평소 성종의 신임을 받던 신하였지만 이날만큼은 그 역시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신이 나아가 배웁니다. 이세좌, 그대가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전하라. 전하, 이세좌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패비라 하더라도 한때는 조선의 왕비였고 원자의 생모였기 때문입니다. 주저하지 마라. 이는 왕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성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더는 되돌릴 수 없었지요.
이세좌가 사약을 가지고 윤 씨의 친정으로 향하는 동안 궁중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신하들 대부분은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감히 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원자마마께서 훗날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폐하의 결정이시니 따라야 하지만 신하들의 속삭임 속에도 불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편 인수대비는 안도의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왕실의 평화가 찾아오겠구나. 저런 불안당 같은 여인을 계속 두었다면 더 큰 화를 입었을 것이다. 인수대비에게 패비 윤 씨는 왕실의 채통을 해치고 아들 성종을 위험에 빠뜨린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로서 보였던 초기의 공손함은 이미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정의대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덕한 여인이 국모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왕실의 수치였다. 이제야 바로잡히는구나. 두 대비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 씨의 친정 마당에 이세좌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약이 들려 있었지요. 패비 윤 씨는 계시는가? 이세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명령이라 해도 한때 왕비였던 인물에게 사약을 전하는 일은 그에게도 큰 부담이었지요. 누구시길래 이렇게 들이닥치시는가? 윤 씨의 어머니 신 씨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궁중에서 온 사람임을 알고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요. 좌선지 이세좌이다. 패비 윤 씨를 만나야 하겠다. 윤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왕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민간인의 차림새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불굴의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가? 윤 씨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지요. 전하의 명에 따라 이것을 전하러 왔사옵니다. 이세좌가 사약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새소리조차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지요. 사약이라. 윤 씨는 그 작은 약병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처분을 받아야 하는가? 윤 씨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을 뿐인데, 그저 다른 여자들이 질투가 났을 뿐인데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낸 일, 독약을 숨겨둔 일, 끝없는 질투와 난동,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깨닫지 못했지요. 패비 윤 씨, 전하께서는 그대가 왕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다셨사옵니다. 이세좌의 말에 윤 씨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왕실의 안전이라? 내가 언제 왕실을 위협했다는 말인가? 나는 단지 왕비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세좌는 더 이상 논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명령을 수행할 뿐이었지요. 이제 약을 드시옵소서. 윤 씨는 사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깊은 절망이 교차했지요. 내 아들, 내 윤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윤 씨의 마지막 걱정은 아들 연산군이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이 어떤 처지에 놓일지 걱정되었지요. 원자마마는 왕손이시니 왕실에서 보살피실 것이옵니다. 이세좌의 말에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마 아들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지요. 윤 씨는 어머니 신 씨를 불렀습니다. 어마님, 이것을 받아두시옵소서.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어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왜? 윤기가 자라서 왕이 되거든 이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신 씨는 딸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다음 말에 더욱 놀랐지요. 그리고 나를 길가에 묻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임금이 행차하실 때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는 원망과 저주가 담긴 유언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성종을 괴롭히겠다는 뜻이었지요. 드디어 윤 씨가 사약을 입에 댔습니다. 독이 몸속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파! 윤 씨는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쳤습니다.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지요. 아가씨! 아가씨! 신 씨가 딸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윤기, 내 아들, 어미의 원한을 잊지 말 거라. 윤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38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지요.
이세좌는 무거운 마음으로 궁궐로 돌아가 성종에게 보고했습니다. 패비 윤 씨가 사약을 받고 숨을 거두어 싸웁니다. 성종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요. 그래,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성종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왕실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윤 씨의 죽음은 훗날 연산군에 의한 무시무시한 복수의 씨앗이 되었고 갑자사화라는 피바람의 전조였던 것입니다. 윤 씨의 시신은 처음에는 묘표도 없이 경기도 장단에 매장되었습니다. 완전히 인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7년 후인 1489년 성종은 훗날을 생각하여 윤씨묘라는 표석을 세우고 묘지기를 두어 관리하게 했습니다. 성종도 어딘가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죽은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요? 어쨌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윤 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지요. 패비 윤 씨는 죽었고 그녀의 원하는 아들 연산군을 통해 언젠가 폭발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95년 12월 24일 성종이 창덕궁에서 승하했습니다. 그의 나이 38살, 패비 윤 씨가 죽은 나이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윤 씨의 저주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것은 20살의 연산군이었습니다. 패비 윤 씨의 아들, 그 원한의 핏줄이 마침내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과인이 드디어 왕이 되었구나. 연산군은 즉위를 마치고 혼자 중궁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존재였습니다. 어마마는 어디 가셨나이까? 어린 왕자가 궁녀에게 물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원자마마, 중전마마께서는 몸이 편찮으셔서 요양을 가셨나이다. 궁녀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둘러댔지요. 진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은 자라면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보곤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의 희미한 기억들이었지요. 윤기야, 이리 오너라.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따뜻한 품에 안겨 젖을 먹던 기억,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온기, 어마마의 향기가 어떠했지. 연산군은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너무 희미했습니다. 즉위 후 얼마 되지 않아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의 묘지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승지들아, 이 묘지문에 왜 선왕의 후궁들 명단에서 빠진 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연산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것은? 승지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성종이 엄명을 내려 패비 윤 씨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왜 대답하지 못하는가? 과인의 생모는 누구인가? 연산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전하, 그것은 말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리라. 결국 승지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전하의 생모는 윤 씨라는 분이셨사옵니다. 하지만 패비가 되셔서. 패비라고? 연산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패비였다는 것,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지요. 그럼 어마마는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것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사옵니다. 승지의 말에 연산군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죽었다고? 언제? 어떻게? 선왕께서 사약을 내리셨사옵니다. 그날 연산군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니,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왜 어마마를 죽였단 말인가? 연산군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그 후 연산군은 패비 윤 씨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하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자신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1498년 연산군 4년, 드디어 임사홍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패비 윤 씨 사건의 전말을 고발했습니다. 패비 윤 씨께서는 억울하게 죽으셨나이다. 당시 엄소용과 정소용이 거짓으로 무고하여 사사되게 한 것이옵니다. 임사홍의 고발을 들은 연산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거짓 무고라고 내 어마마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말인가. 연산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그때부터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원한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지요.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함께 놀아주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모든 것들. 어마마, 정말 억울하게 죽으셨구나. 연산군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묘표도 없이 초라하게 묻혀있던 패비 윤 씨의 묘를 보며 그는 오열했지요. 어마마, 아들이 왔나이다. 늦었사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20해간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연산군은 어머니가 남긴 피 묻은 저고리를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어마마께서 피를 토하며 남기신 것이로구나. 이 원한을 반드시 갚으리라. 그때부터 연산군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제헌왕후로 추봉하고 묘를 회릉으로 격상시켰지요. 어마마를 왕으로 모시겠나이다. 그리고 어마마를 해친 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벌하겠나이다. 하지만 이미 죽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한명회, 정창손 같은 이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요. 연산군은 그들의 무덤을 파헤쳐 시심을 훼손하는 부관참시를 명했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직 살아있던 이세좌는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사약을 전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네가 내 어마마에게 독을 먹인 자로구나. 연산군의 분노 앞에서 이세좌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복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어 처벌하기 시작했지요. 이것이 바로 갑자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마마의 원한을 풀어드리겠나이다. 모든 원수들을 다 찾아내어 벌하겠나이다. 연산군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무시무시한 복수심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생전에 당했던 모든 모욕과 고통을 되갚아주려 했습니다. 패비 윤 씨가 겪었던 그 절망과 분노를 이제는 그녀의 아들이 대신 표출하기 시작했지요. 내 어마마를 괴롭힌 모든 자들아, 이제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복수극이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1498년부터 시작된 연산군의 복수는 점점 더 극렬해져 갔습니다. 무오사화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유배를 떠났지만 그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지요. 1504년 갑자사화의 해가 밝았습니다. 이 해에 연산군은 본격적으로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원수들을 찾아 처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인의 어머니를 해한 자들을 모두 찾아내라. 연산군의 명령에 따라 궁중에서는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패비 윤 씨의 폐출과 사사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조사 대상이 되었지요. 가장 먼저 처벌받은 것은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한명회, 정창손, 어세겸, 심해 등 당시 패비 윤 씨의 폐출에 찬성했던 대신들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관을 쪼개어 시신의 목을 베고 뼈를 부수어 바람에 날려보내라. 연산군이 명한 부관참시는 조선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잔혹한 처벌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까지 복수하는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진 것이지요. 이어서 아직 살아있던 관련자들이 차례로 잡혀왔습니다. 이세좌는 즉시 처형되었고 권주, 이극균, 성준 등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분노가 가장 집중된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괴롭혔다고 여겨지는 후궁들이었지요. 엄소용과 정소용을 끌어내라. 연산군의 명령에 따라 이미 나이가 든 두 후궁이 끌려왔습니다. 한때 성종의 총애를 받던 이들도 이제는 초라한 노파의 모습이었지요. 너희들이 내 어마마를 해한 주범들이로구나. 연산군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전하, 저희는 엄소용이 변명하려 했지만 연산군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너희가 거짓으로 무고하여 내 어마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않느냐. 전하,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저희는 단지 닥치거라. 연산군은 두 후궁을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겠다며 끔찍한 형벌을 가했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엄소용과 정소용은 고문 끝에 죽고 말았습니다. 연산군은 그제야 조금이나마 속이 시원해했지요. 이제 어마마의 원수 중 일부는 갚았다. 하지만 연산군의 복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광범위한 숙청을 단행했지요. 패비 윤씨의 사사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반대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 공범이다. 연산군의 논리에 따르면 패비 윤씨의 사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모든 신하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수대비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할머니인 인수대비가 어머니의 죽음에 큰 역할을 했다고 믿었지요. 할마마께서 어마마를 미워하셨다고? 전하, 그것은 할마마께서 아버님을 부추겨 어마마를 죽이도록 하셨지요. 인수대비는 손자의 추궁에 할마를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패비 윤씨의 폐출과 사사에 찬성했었기 때문이지요. 대비마마께서는 이제부터 정사에 관여하지 마시옵소서. 연산군은 인수대비의 수렴 청정을 중단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할머니를 정치적으로 제거한 것이지요. 갑자사화는 점점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연산군이 12간이라고 지목한 12명의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2~3여 명이 처벌받았고 여기에 가족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았습니다. 어마마의 원수들을 모두 찾아내어 처단하겠다. 연산군의 복수국은 이제 조선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산군의 행동을 지켜보는 신하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패비 윤씨의 억울함에는 동정하면서도 연산군의 무자비한 복수에는 두려워했지요. 전하의 어머니께 대한 효심은 이해하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시는 것은 일부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간언했지만 연산군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과인의 어머니를 해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는 없다. 갑자사화를 통해 연산군은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어느 정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선의 정치 질서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지요. 연산군은 또한 어머니 패비 윤씨를 제헌왕후로 추봉하고 그녀의 묘를 회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제 어마마께서는 정식으로 왕후의 지위를 되찾으셨다. 묘호도 효사해안왕후로 바뀌었고 완전한 싱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무덤을 참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마마 아들이 어마마의 원수들을 모두 갚았나이다. 이제 편히 쉬시옵소서. 하지만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은 만족감이 아니라 더 큰 공허함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부족하다. 연산군의 복수심은 식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패비 윤씨의 죽음은 조선 왕조사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복수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여인의 원한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을까요? 어머니의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조선의 정치 질서가 무너지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지요. 연산군은 어머니의 복수를 완수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파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갑자사화는 결국 중종반정의 빌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506년 9월 조선에 또 다른 변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의 폭정은 더욱 심해졌고 신하들과 백성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지요. 더는 참을 수 없다.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의 신하들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연산군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연산군의 폭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소. 성희안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사화로 수많은 충신들이 죽었고 이제는 궁녀들만으로 수천 명을 뽑는다니 국고가 바닥날 지경이요. 박원종도 분개했습니다. 연산군은 패비 윤씨에 대한 복수 이후 더욱 방탕해져서 온갖 향락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진성대군 이역을 새로운 왕으로 모셔야 하오. 반정 세력들은 성종의 둘째 아들이자 정현왕후 윤씨 소생인 진성대군을 차기 왕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의 뜻이 깊어 많은 신하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요. 1506년 9월 2일 새벽 드디어 중종 반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을 패하라! 반정 세력들이 궁궐로 몰려들었습니다. 연산군은 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과인을 어찌하려 하는가? 연산군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정작 자신도 권좌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연산군은 더는 조선의 왕이 아니다. 성희안이 선언했습니다. 연산군은 그렇게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놨지요. 같은 날 진성대군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조선의 제11대 왕 중종의 탄생이었지요. 과인이 이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겠소. 중종은 즉위하자마자 연산군 시대의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처리된 것은 패비 윤씨 문제였습니다. 연산군이 어머니에게 올린 재헌왕후의 시호와 회릉의 능호가 모두 박탈되었지요. 연산군이 패비 윤씨에게 올린 모든 추봉을 취소하라. 중종의 명령에 따라 패비 윤씨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재헌왕후에서 다시 패비 윤씨로, 회릉에서 다시 회묘로 격하된 것이지요. 선왕 성종의 유교에 따라 패비의 추승을 허하지 않겠다. 이는 성종이 생전에 남긴 유언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성종은 죽기 전에 패비의 추승을 허하지 말라고 엄명했었지요. 해해안 왕후라는 묘호도 다시 취소되어 원래 회묘로 되돌려졌고 패비 윤씨의 모든 명예 회복 조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야 왕실의 법도가 바로 잡혔구나. 중종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로 인해 어지러워진 왕실의 체계를 다시 정상화한 것이지요. 하지만 중종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왕비 신씨 문제였지요. 신씨는 연산군의 처남 신수군의 딸이었는데 반정 세력들은 그녀를 궁에서 내보낼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중전마마는 연산군의 일가이 신이 마땅히 폐출하셔야 하옵니다. 박원종이 강경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전은 아무 잘못이 없지 않소? 중종은 망설였습니다. 신씨와의 사이에는 깊은 정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전하, 반정의 대의를 생각하시옵소서. 연산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하옵니다. 결국 중종은 부득이 왕비 신씨를 폐위시켰습니다. 신씨는 아무 죄도 없이 서인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훗날 단경왕후로 불리게 되는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미안하오 중전, 과인도 어쩔 수 없소. 중종의 마음은 아팠지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정 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중종은 갑자사화로 죽은 신하들의 신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갑자사화로 억울하게 죽은 모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중종의 명령에 따라 연산군 시대에 처벌받은 신하들이 차례로 복권되었습니다. 김종징, 정여창 등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의 피해자들이 모두 신원되었지요. 이제야 억울한 영혼들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구나. 또한 연산군이 파괴한 정치 제도들도 복구되었습니다. 경연이 다시 열렸고 언관들의 활동도 정상화되었지요. 언관들이 마음껏 직언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소. 중종은 연산군과는 정반대의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돌보는 데 힘썼지요. 한편 강화도에 유배된 연산군은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가 이제는 죄인의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마마, 아들이 어마마의 복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나이다. 연산군은 여전히 어머니 패비 윤씨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수보다는 후회가 더 컸지요. 내가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결국 어마마의 명예도 지켜내지 못했구나. 1506년 중종반정 이후 패비 윤씨의 모든 추봉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헌왕후에서 다시 패비로, 회릉에서 다시 회묘로 돌아간 것이지요. 1506년 연산군이 강화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나이 31세였지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죽었구나. 중종은 복잡한 심정으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록 패군이었지만 한때는 조선의 왕이었고 자신의 이복형이기도 했지요. 그래도 왕족이었으니 예를 갖춰 장례를 치러주자. 중종의 배려로 연산군은 왕족의 예로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묘는 군묘로 격하되어 영원히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지요. 연산군의 죽음으로
패비 윤 씨를 둘러싼 복수극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역사 속으로 묻혀갔지요. 시간이 흘러 중종의 치세가 안정되어 갔습니다.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살인파가 등용되어 도학 정치를 추진했고 백성들의 생활도 점차 나아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태평성대가 올 것 같소. 신하들도 안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연산군 시대의 공포정치가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지요. 하지만 중종에게는 여전히 마음에 짐이 있었습니다. 바로 패비가 된 단경왕후 신씨에 대한 미안함이었지요. 과인이 중전을 벌인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중종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씨는 아무 잘못도 없이 단지 연산군의 처남이라는 이유만으로 패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중종은 자신을 달랬습니다. 왕으로서 개인적인 감정보다 나라의 안위를 우선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510년 중종은 윤여필의 딸을 새로운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장경왕후 윤씨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인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중종은 윤지임의 딸인 문정왕후 윤씨를 세 번째 왕비로 맞았고 문정왕후는 훗날 명종을 낳아 중종의 뒤를 잇게 했지요. 이제 왕실의 혈통도 안정되었구나. 중종은 다행스러워했습니다. 패비 윤씨 사건 이후 어지러워진 왕실이 다시 정상화된 것이지요. 시간이 더 흘러 조선 후기가 되어서도 패비 윤씨의 이야기는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각은 조금씩 달라졌지요. 패비 윤씨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일부 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성종실록에 기록된 그녀의 행동들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왕비로서는 부적절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죽을 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 패비 윤 씨에 대한 동정론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연산의 효신과 비교를 하여 그녀의 억울함을 말하는 이들이 많았지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 중에는 패비 윤 씨 사건을 조선 전기 정치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왕권과 신권의 균형이 깨졌고 그것이 연산군의 폭정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패비 윤 씨 사건은 조선 정치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지요. 대한제국기에 이르러서도 패비 윤 씨의 이야기는 여전히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지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녀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일어났지요. 조선시대 여성이 겪어야 했던 억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시각에서 패비 윤 씨는 가부장제 사회의 희생자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에도 패비 윤 씨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소설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그녀의 삶이 그려졌지요. 현재에 이르러서도 패비 윤 씨는 한국사의 비극적 인물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묘인 회묘는 서삼릉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 파란만장한 삶을 되새기고 있지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패자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패비 윤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무서움과 복수의 허무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감정이 어떻게 역사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도 볼 수 있지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처참한 최후를 맞은 왕비 패비 윤 씨. 그녀의 한과 원망은 아들을 통해 무시무시한 복수로 되돌아왔지만 결국 더 큰 비극만을 낳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권력과 사랑, 질투와 복수,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패비 윤 씨, 그녀의 처참한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아픔과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패비 윤 씨는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을까요? 연산군의 복수는 정당한 효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광기에 가까운 직착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역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